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가상의 세계로 보내다 보니까 가상의 세계에 엄청난 정보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실제적으로 어느 한계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냐면은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 처리를 누가 하느냐?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쌓여진 데이터들을 처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려면은 물론 뭐 시간을 1년이나 2년 준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죠. 그러나 바로 하려면은 바로 인공지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분은 여러 군데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아니면 우리 학교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공평하게 펴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윌리엄 깁슨이라는 미래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것의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실감을 하는 데는 이 인공지능 쪽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그 아픈 몸을 고치는 의사를 또 이게 또 인공지능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IBM 왓슨이라는 미국의 그 병원에서 채택한 의사가 있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진단율이 영상의학적인 진단율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가 하는 것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것이로 되겁니다. 물론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폐암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폐암이니까 뭐 기침을 한다거나 가슴이 아픈다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을 찾겠죠? 병원을 찾으면 의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청정기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영상의학적인 어떤 진단을 갖다 하게 됩니다. 영상의학적인 진단을 해가지고서 좀 소견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갖다가 채출해 가지고서 이와 같이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병리학적으로 진단을 갖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병리학적 진단을 갖다가 해 가지고서 확진이다. 그러면 이것을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뭐 항암제를 쓴다거나 또 아니면은 직접 수술을 갖다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항암제를 쓰거나 수술을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단이 잘못된 거거나 또는 병리학적 진단이 잘못된다나 이것이 있을 경우는 이걸 모르고서 이미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얼마나 효과를 개선할까 하는 이런 실험들을 갖다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제 보면은 PET-CT의 어떤 이런 영상을 딥러닝이라고 해가지고서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학습 네트워크를 써가지고서 이것을 훈련을 갖다가 시킵니다. 이것은 그래서 암을 갖다 찾아내도록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암을 갖다가 위치를 찾아내도록 분류를 해가지고서 이것은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당연히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영상 자료가 필요하겠죠. 영상 자료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전문의가 이렇게 생기면은 어떤 패턴
이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생기면 이것은 암이 될 수 있는 걸 인공지능을 갖다가 훈련을 갖다가 시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인공지능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실제적인 사람이 하는 것하고 테스트를 갖다 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과학자 연차대에서 자료를 제가 얻었는데, 보통 영상의학과에 있는 전문의가 실제적으로 그 영상 자료를 보고서 그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이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한 67%, 그다음에 1, 2년차 내디던 수련의는 76%, 3, 4년차는 80%,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80.8%,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교수는 82%. 근데 이 누닛이라는 인사이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암 전단 프로그램은 몇 프로가 나와요? 88.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도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는 실제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린 사람의 600명, 그 다음에 정상인의 600명, 그래서 1200개의 표본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이 누닛 인사이트라는 인공지능을 옆에다 두고 먼저 사람이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생각을 어떻게 보고서 비교해 가지고 판단하는 걸 보면은, 심지어 영상의학을 전문하지 않은 비전공 전문의들도 81% 정도로 이렇게 그 진단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참조용으로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10명 중에, 영상학과 교수 10명 중에 8명이 이 폐암을 발견하는 걸 못했어요. 2명만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인공지능 의사는 이것을 같은 자료를 가지고서 이 암을, 징후를 발견한다는 거죠. 이런 예가 있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2014년, 3년, 4년, 5년, 6년에 암을 갖다가 사람이 발견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미 3년 전부터 이렇게 같이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알아가지고 조치를 했다면은 암이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어가지고 생명을 갖다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예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안면 인식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을 갖다가 모든 면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갖다가 구분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본인이 맞다 아는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항에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시내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라고 바로 그 거리에 있는 키오스크에다가 전시를 하는, 그 다음에 쓰레기 투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 반드시 또 자기가 얼굴이 인식이 돼야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이 안면 인식 쪽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지금 많은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었고요. 자, 그런데 뭐 이 밖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나는 미래가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인공지능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 또 좋은 알고리즘을 만 통하지, 또 약간 더 뭐 미흡한 알고리즘,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지휘자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보여줬는데 그 정도 수준이다면 여러분들 안 사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이나 이 인공지능 기술 소스가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을 해가지고서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이 아기가 태어나게는 해주는데, 이 아기가 단계별로 공부해야 될 교과서나 이 학습지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이가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식량이 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새로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딜까요? 다름 아닌 구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딜까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는 모든 일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인공지능은 전부 다 소스가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인공지능을 어디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응용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가 필요하느냐? 소프트웨어 코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회사,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랄지 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랄지, 이런 회사들은 모든 회사들이 뭘 지향하냐면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향을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미래에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을 갖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 가지고선 소프트웨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AI는 소프트웨어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양념이다, 이거죠. 왜냐면 오픈소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능력을 갖다, 실제적으로 마켓 밸류 트렌드에 보면은 2008년에서는 뭐 석유회사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16년에 보면은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전부 소프트웨어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 매출 랭킹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능력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한번 예를 보죠. 여기는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머리가 휘날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키오스크가 이게 정지된 상태로 있으면 광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에 따라 가지고서 이것이 움직인다면은 광고 효과는 배가가 됩니다. 스마트, 요즘에 스마트라고 하죠. 스마트 키오스크가 될 경우에는 가격도 물론 2, 3배로 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무슨 능력이 필요하느냐? 소프트웨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알고, 실제적으로 학생들도 미국이랄지 이런 데 보면은 정보통신 계열이 인기가 상종가에 있고, 여러분들 공부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이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을 먹어가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해야만이 세상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는 이 직업이 거의 다 로봇에서 대체가 됩니다. 뭐 주식 투자 전문가인 애널리스트나 뭐 그다음에 하다못해 의사까지, 영상학과 의사까지 소프트웨어 대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이 아래 주소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진로에 대해 가지고서 로봇가 몇 프로가 대체가 될 것인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나를 위한 교육을 하고 진로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전통적인 일자리는 감소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그 자체는 또 다른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직업이 앞으로 나온다는, 제가 신문 기사를 보고서 하나 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듣보잡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이 듣보잡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일자리의 그 핵심이 바로 IT 영역 또는 신산업 영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성도는 과거에는 농업이 많았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업은 줄어들고 자동화랄지 로봇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뭐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봉이랄지 돈도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 아니냐? 그런데 정말로 이 변화의 물결은 여러분들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본이 1854년 미국이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뭇게 보였는 거 봐요. 꾸로 일본 말로 꾸로인데, 이 흑선이 와가지고서 개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항에서 이거 대포랄지 이런 것을 보고서 일본이 충격을 받아하고 50년 만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면서 동아시아의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개항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와 같이 기술이 파도가 왔을 때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2016년에 구글이 알파고를 들고 와가지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갖다가 뒀어요. 인공지능 대결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세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인공지능을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자, 일본은 50년 만에 동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지만 우리도 이 인공지능 이쪽에 계기를 받아 가지고서 새로운 세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갖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우리가 잘만 준비를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세계에서 주인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뭐 장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요점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의 상호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고, 인공지능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도 인공지능을 응용하는 소프트웨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